이렇게 1심 판결이 하나씩 뒤집히는 동안 김건희 씨는 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질타하는 순간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를 쓴 김건희 씨가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양옆에 교도관들이 부축하는데도 몸을 휘청이며 걷습니다. 자리에 앉고 나선 고개를 푹 수그립니다. 눈을 감고 듣다가 1심에선 무죄가 나왔던 주가 조작 공범 부분이 뒤집히자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저지하지도 아니하는 이상 그 이후 다른 공범들이 행한 시세 조정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인들에게 설명해달라는 듯 말을 걸고 메모지에 무언가 적어 보여주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따금씩 변호인들과 책상 아래로 필담을 나누긴 했지만 선고 내내 거의 미동이 없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주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질타할 때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 조정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인권 기대를 제공하고 통정 매매에 의한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꾸짖을 때도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푹 숙인 고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을 알리고 싶냐는 질문에도 답 없이 앞을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선고 후엔 심각한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고 퇴정했습니다. 법원 밖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되자 즉각 소리치며 반발했습니다. 저희는 나쁜 사람 때려잡으러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같이 때려잡아요. 예, 같이 때려잡아요? 문제는 2차 특검이고 법원이고 네. 김건희의 저수지를 찾아야 돼요. 저수지 찾으러 갑니다. 일단. 이걸 찾으세요. 좋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법정으로 갑니다. 또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명령 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해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의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권모 씨 등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7일경까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총 62만 5,093주에 대한 통정 가장 매매를 하고 3,127회의 이상 매매 주문 등 시세 조정성 주문을 제출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함으로써 8억 1,144만 3,596원의 차익을 실현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모 씨, 이모 씨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한 시세 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2012년 11월 28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합계 61만 195주를 매수하고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2021년 3월 30경 사이 51만 4,725주에 대한 통정 매매를 하고 2021년 1월 7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사이에 43회에 걸쳐 이상 매매 주문 등 시세 조정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권모 씨, 이모 씨 등의 위 시세 조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동액 상당의 차익을 실현하여 부당이익을 추적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원심은 주의적 공소사실 중 2010년 10월 22일부터 28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 및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매매 행위를 첫 번째 행위로 2011년 3월 30일경 이 사건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한 개의 매수 행위를 두 번째 행위로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매수 행위를 세 번째 행위로 특정 구분한 다음 첫 번째 행위는 포괄일제, 두 번째 행위는 단일범행, 세 번째 행위는 포괄일제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위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위에 해당하며 첫 번째, 두 번째 행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이후 면소, 세 번째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첫 번째 행위에 관해서 피고인은 민모 씨, 김모 씨 등에게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및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 조정 행위에 도움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이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 주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행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과 사이에 의사연락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측의 주의적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의 공동전범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동전범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블랙펄에 대한 자금과 증권계좌 위탁, 통정 매매 과정, 그 밖의 사정으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펄에 대한 자금과 증권계좌 위탁입니다. 여기서 블랙펄은 주식회사 블랙펄 인베스트를 말합니다. 김모 씨는 2010년 10월경 블랙펄의 대표이사 이모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권모 씨를 만나 그로부터 시세 조정을 의뢰받게 되었고 2010년 10월 19일부터 20일경 블랙펄 측의 민모 씨에게 권모 씨를 찾아가 주변인들 보유 주식을 알아봐달라고 제안할 것임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2일경 권모 씨의 권유에 따라 자신 명의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 10억 원을 새롭게 입금하고 그 무렵 블랙펄 측에 위 증권계좌를 위탁하였으며 위 증권계좌에 2010년 10월 2일경 9억 5천만 원과 11월 4일경 5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및 증권계좌 제공은 이 사건 시세조정행위 초기부터 이루어졌는데 블랙펄 측의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도 매수 권한까지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권모 씨와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장 이전부터 구 도이치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던 사람으로 블랙펄을 거치지 않더라도 권모 씨로부터 직접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을 기대하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였다면 블랙펄 측의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1인 매매를 맡기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블랙펄 측의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20억 원이 입금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손실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도이치모터스 주식이라는 단일 종목에 대한 1인 매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블랙펄 측에 제공하고 그 수익의 40%까지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첫째 20억 원이란 돈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둘째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그다지 큰 종목이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구체적인 1인 매매 위탁 기간을 정하였거나 원금 대비 수익 내지 손실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처분하여 수익을 실현하거나 더 큰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던 점, 넷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의 40%는 블랙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섯 번째, 피고인은 다른 회사 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한 분산 투자나 위험 관리 없이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블랙펄 측의 위와 같이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및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것인 점, 여섯 번째, 그와 같이 증권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상대방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관리하는 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블랙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액의 자금이든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블랙펄 측에 제공하였는데, 위 증권계좌의 경우 주가 상승기 매매관여 상위 계좌 3위에 올랐고 매수호가 48만 5,667주 중 35만 5,828주를 직접가 대비 고가 매수호가로 제출하여 매수호가 수량 상위 계좌 15개 중에서 그 수량과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제공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는 그 무렵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 처음 10억 원을 입금한 이후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두 번 더 자금을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추가 입금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내역을 확인한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블랙풀 측에 자금과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위 증권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한 날과 같은 날인 2010년 10월 22일경 미래에셋 대우 직원 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거면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낫고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유독 그날 HTS 거래를 하는 방법을 문의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로 이루어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관련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범보자는 이와 같이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오랜 기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선 수재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하고 비록 금품을 반환하였으나 일부는 수수한 금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 반환 시점과 반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유리한 정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관련해서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조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다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주가 변동을 모두 시세조정 세력이나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블록들 과정에서 피고인의 증권계좌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공범들이 관련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량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모, 김모, 권모 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선 수재 부분 관련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윤모 씨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 잠깐 자리에서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이후면서 부분 포함 및 2022년 4월 7일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4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간함을 명한다. 원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이 판결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예. 예, 형사보상 앙내문은 받아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천천히 퇴정하시고, 네, 방청인들께서도 질서 정연하게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허탈합니다. 시간도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요. 네, 1시간 반. 1시간 반을 했는데 결국 정말 어처구니 없던 우인성 판사의 1심과 달라진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아주 일부 주가 조작, 그게 좀 인정된 거, 그리고 4월의 샤넬백. 네. 우인성은 그 4월의 샤넬백은 무죄로 했는데 이번에 유죄. 딱 요거 두 개 달랑 달라졌어. 야. 정말 처참합니다. 와,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그 무죄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털어주는데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고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말씀드리는 순간 한 분을 지금 아직까지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네,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무거운 선고를 같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네. 이제는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뭐 돈을 받으면은 뭐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막 나오겠어요. 아니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명태균 사건하고 통일교 그 알선 수재 사건하고 네. 판단이 너무 모순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 내용적으로 나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자기 세계관 안에서도 이게 충돌해.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좀 즐거운 얘기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워낙 이제 무거운 선고를 들었으니까 바로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그 모순되는 내용 양형 사유에서도 분명히 공범을 인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증권 계좌를 이용당했다라는 측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네. 본인이 공범으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렇습니다. 거를 인정을 한 건데. 그 윤석열 논리거든요. 네, 내 그리고- 부인은 예. 오히려 이용당했다. 예. 그 윤석열 논리였어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가중구성 요건을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계산할 수 없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중구성 요건을 빼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자본시장법 관련돼 가지고 가중구성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부당이득액을 왜 계산을 못합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모순되는 내용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앞으로는 뭐 이제 그리고 피고인 부부에게만 3차례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한 차례라도 제공하면 위반이죠. 바로 인정을 했잖아요. 사실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이런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3차례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거는 판결 내에 약간 모순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넬 가방 이게 너무 지적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순된다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1심에서는 샤넬 가방을 이거 제일 처음에 무죄로 판단을 했었을 때 4월의 샤넬백. 4월 샤넬백은 이거 무죄라고 판단을 했었을 때 줬을 당시에 청탁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네. 무죄로 했는데 지금 이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지만 나중에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묵시적인 청탁들이 그렇습니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청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인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는 그런데 그 달리 또 판단해. 맞습니다. 명태균이 뭐 수십 번, 이게 한 80번쯤 되나요? 한 80번 정도 김건희 부부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하고 유리하게 조작해서 한 것도 맞다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윤석열 부부와 협의한 게 아니어서 이거는 그냥 명태균이 지가 좋아서 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두개 안 모순되잖아. 맞잖아요. 네. 그리고 대놓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줄 때는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네. 통일교에서 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람이 돼 있어. 엄청난 사람, 그렇죠. 모든 걸 다 하는 대통령의 배우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 앞뒤가. 다른 사람이 판결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진짜 이게 이거 너무 지적할 게 지금 많아가지고. 맞아요. 좀 들으면서 메모에서도 죄를 쪼개서 판단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전에 여론조사도 조작 부풀렸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죄가 될 수 있는 그 여론조사가 조작 부풀려진 게 문제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조작 부풀린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등장을 하네요. 네. 김영선도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그 공천의 대가잖아. 그거는 누가 봐도 그 여론조사의 아니, 대가로 맞습니다. 공천 중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왜 취임식 그날까지 그렇게 김영선 공천에 목을 맵니까? 그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약속을 한 거라면 명태균이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대. 그러니까. 와, 깜짝 놀랐어, 진짜. 매달릴 이유가 이유가- 있잖아. 국민의힘에서 그렇지.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 아니야. 이게 모든 정황이 다 설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 명태균이 80차례 이렇게 무상으로 갖다 주고 내가 받기로 했는데 국힘에서 어깃장을 놓으니까 내가 이걸 명확하게 받기 위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혀 반대의 논리로 쓰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거죠. 아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대한민국. 아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해갖고 지금. 마다 이래가지고 지금. 예. 아니 일방적으로 대통령 부부한테 여론조사를 밀어넣은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진짜 근데 그게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거를 그냥 저는 뭐 밀어넣으면 돼. 저는 뇌물. 우리 회사 위해서 그냥 준 건데요.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내가 여론조사를 만들어. 네. 네, 막 근데 조작을 내가 해. 조작을 했어. 조작. 그런데 대통령 될 사람한테 그냥 밀어넣어. 한 3번 정도는 괜찮아요. 밀어넣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활용해갖고 떵떵거리고 살면 되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니 제가 일반인이라서 떼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비용 집계표가 정확하지 않은 비용 집계표다 그러는데 아니 사기치는 사람이 정확한 비용 집계표 가져와가지고 사기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예. 아 이게 지금 아니 법리적으로는 또 이게 막 설치를 해요. 기부라는 게 그 이익을 무상으로 활용하는지가 핵심 뭐 이런 얘기를 법리적인 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부정하는 조금 그런 판단을 하네요. 양형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이 자본시장법에 그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게 굉장히 그게 크거든요. 이제 결정타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중규정을 적용하는 순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형량 자체가 4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경합범위 붙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4년 6개월 이상 형을 선고를 해야 돼요. 아 반드시. 네네네. 이 부분 잠깐 그 김건희에 대한 1심 구형표를 잠깐 좀 올려주실래요? 네. 요 보면은 요게 이제 1심 구형이죠. 네. 요게 이제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8억을 먹었다는 거거든. 8억을 먹었다는 건데 지금 신종호 판사는 이 8억을 먹었는지 1억을 먹었는지 2억을 먹었는지 내가 이거 계산을 못 하겠다는 거야. 네네. 그래서 네. 가중 처벌을 못 하게 만들었어요. 네. 자, 요걸 이제 계속 구현을 해 주세요. 요게 이제 추징금이 8억이라는 얘기는 추징금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요거는 전체 금액에서 n분의 1을 합니다. 가담자들한테. 그러니까 저 8억이라는 건 전체 가담자 곱하기 8억을 해야 전체 가담 이제 부당 이득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포괄일지 부당 이득액 같은 경우는 예컨대 50억이다 이래 버리면 거기에 대한 죄책은 모두가 50억에 대한 죄책을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추징액은 n분의 1을 하고 이제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가중 금액이 5억, 50억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담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네. 주가 조작 금액 이상이 50억 이상이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형벌, 이제 구형량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 4년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 아까 그냥 쓱 넘어간 부분처럼 부당 이득액을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 형량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된 거죠.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뭐 수사를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이 계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아니 넣은 게 있고 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산이라는 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판사가 직권으로 계산을 다시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검사가 이렇게 구형을 하면서 우리가 네. 계산한 게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판단만 하면 되거든요. 네. 이거를 왜 판단을 못 하겠다 그랬는지 그 계산 부분을 좀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네, 쑥 넘어가더라고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은 부당이득액은 네. 따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판결문 부분을 좀 제대로 봐야죠. 왜 이걸 못 하는지. 거래 내역 이런 거 우리한테만 줘도 주식 하시는 분들도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주가 조작을 인정하면서 요 계산을 빼면서 네네. 형량이 확 깎여서 그렇죠. 이것 때문에 형량이 확 깎여 버린 겁니다. 네. 정말 힘들다. 판결 나올 때마다. 아니 1시간 반을 했는데 1심은 진짜 어처구니 없었거든. 네, 맞아요. 근데 1심하고 딱 2개 달라진 거야. 네. 4월에 샤넬백 하나. 와, 나 정말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주가 조작도 사실 굉장히 일부 제일 초기 주가 조작만 인정을 그랬더라고요. 했어요. 사실은 예. 포괄일죄로 묶어가지고 이제 다행스럽기는 한데 최초에 1심에서 이제 방조고의 얘기할 때도 사실은 말이 안 됐던 게 정범의 고의랑 방조의 고의는 사실은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다 같이 도둑질하러 갈 때 내가 그 사다리 놔줄게라고 하면 도둑질하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게 정범이에요. 네. 근데 저기 도둑질하고 있네. 와, 쟤들 도둑질 잘했으면 좋겠어. 사다리 놔줘야 방조거든요. 네. 근데 방조라는 게 사실 인정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는 게 맞았고요. 그거 인정한 건 맞는데 이 여러 가지를 잘랐을 때 나머지 부분을 다 제외하고 이제 제일 앞부분에 있는 그 블랙펄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인정하면서 또 이제 그 가중 규정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정 자체도 조금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그 빼박 문자 있었잖아요. 네네. 3,300원에 네네. 때려주세요. 예, 그거 인정한 거죠. 예, 그게 딱 인정된 거야. 우리가 그나마. 수만 번 다뤘던 거 있지. 그거만 딱 인정하고 나머지는 또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이용당했대.
그러니까요. 아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경영 사유에서 증권 계좌를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정말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죠. 그 말은 진짜 아니,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세 조정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예. 갖고 성공적이기를 바라는 겁니까? 이게 너무 사실은 웃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고를 보고 좀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이게 시작이 잘못 꿰인 게 사람들은 우리가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뒤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파면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윤석열 씨 재판 이전에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이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미흡함이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검사들이 탄핵이 됐어야 되지. 그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거부터 시작된 게 뭔가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영길 후보가 말이죠. 예. 장동혁 덕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반사이. 예. 아니 진짜 이거 내가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참으로 공교롭게도 예. 장동혁 대표하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하고 비교가 되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조명하고. 그래요. 나도 보면서 야 이렇게 격이 차이가 많이 나나. 저도 다시 또 평가하게 됐습니다. 예, 예. 장동혁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야.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지금은 후보지만 미국 갈 때는 아무런 직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했는데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만난 사람은 바로 뒤통수 이분이었죠. 예. 미 국무부 차관의 비서실장. 요 사진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송영길 후보. 와, 정말 만난 사람들을 보면 예, 예.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정보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 CIA, FBI 뭐 등등 엄청 많은데 그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자리가 국가정보국이거든. 예. 거기 국장 털시 게버드를 만나고 왔어. 털시 게버드. 예. 그리고 브래드 셔먼을 또 만나고 브래드 셔먼을 만나셨어? 브래드 셔먼. 미 하원 15선 중진 브래드 셔먼을 만났고요. 그리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예. 골프 친구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골프 친구. 예. 에디슨 맥도웰 연방 하원 의원을 또 만나고 왔습니다. 맥도웰. 대박이네. 차이가 이렇게 커. 저 진짜 놀랐어요. 요거는 좀 부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주위에서 장동혁 대표한테 밥 사주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뭐 일리 있는 얘기예요. 뭐 네.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사실 예. 저는 아무 신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랬었죠. 개인 제 여비로 이코노미를 타고 14시간 꼬부리 앉아서 갔다 왔는데 사비로 갔다 오셨고 아까 그 장동혁이는 세금으로 갔다 왔고 비서실장 만나러.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털시게보다 정보국장 책을 제가 감옥에서 번역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번역합니다. 예. 그 인연 뭐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어서 사실 전쟁 기간 중이라 미국 최고 정보국장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인연 때문에 시간을 배려해서 우리 주광철 대표와 동행을 해서 만나고 또 브래드 셔먼 의원은 워낙 우리 주광철 대표와 깊은 관계라서 또 만나게 됐고 그럼 털시 게버드는 이번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네. 북미 관계에 북미 관계랑? 아무래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원래 한 20분, 15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한 40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최강철 대표도 옆에 있어가지고 그걸 자세히 좀 봐서 어땠습니까? 사실은 D&I 국장이 이렇게 현직 의원도 아니고 또 저 같은 민간인을 만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건데 송영길 대표님하고의 그런 쌓여왔던 그 관계, 축적된 관계에 어떤 의리가 있었다. 그리고 원래는 한 10분, 15분을 만나주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40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화 속에 송 대표님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또 넘어서 송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 했던 이게 뭐였냐면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중에 중요한 것은 현재 남북 관계가 어떠냐. 만약 북미 대화를 시작했을 때 또 이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셨고 송 대표님은 제가 굉장히 놀랄 정도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또 저한테도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저는 한국의 역사, 남북미 교류 협력은 미국의 국익에 맞는 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찍은 이유는 한반도 평화의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옆에 그 고위 관리 그 CIA 보좌관인가요? DNI 다 메모를 하고 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네. 아마 뭐 지속적으로 송 대표님하고 아마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요한 점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국무부 관계자, 상무부 관계자, 또 하원 의원들 다 만날 때마다 또 털시 개보한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친북이다 이렇게 항상 공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털시 개보도조차도 시리아 아사드 문제 처리라든지 푸틴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강조하고 지지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푸틴의 에이전트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이게 동병상련이다. 이러한 그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제1핵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그 지도자가 소통한다는 것은 세계 평화, 핵전쟁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이 글로벌 아셋, 자산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도 100% 동의한다.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뭐 굉장히 사비를 들여가지고 굉장히 큰 애국을 하고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매국 세력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매국 세력이 대한민국 내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면은 그냥 뭐 우리가 무시하면 되는데 이 매국 세력이 미국 정부와 결탁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쿠팡의 후원을 받는 미국의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여기 항의 서한을 보낸 의원을 장동혁이 또 만나서 쿠팡 대변인 노릇을 또 한국에 와서 했고요. 그리고 방시혁의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주한미 대사가 대한민국 수사기관 경찰에다가 요청하는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오늘 오전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쿠팡의 행위도 규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에 휘둘리는 미국의 금권 정치에도 강한 경고를 합니다. 한국의 사법주권에 도전하고 최근에 방시혁 하이브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대사관에 로비를 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감히 전작권이라 대한민국을 항공모함이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이 일련의 과정에 동맹을 흔드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과거에 친일파들이 하는 행동, 매국적 행동과 똑같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끝까지 다른 의원님들과 그리고 정부와 함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이 하셨네요. 네, 같이 했습니다. 지금 처음에 50명 시작해서 지금 90명까지 했습니다. 저쪽에서 54명인데 우리는 90명. 현재 90명. 이건 정말 잘하셨네. 네. 이거 근데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쿠팡이 장난질이 심해 도를 이분들이 넘었어. 사실상 윤석열의 그 법꾸라지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저 서한에 보면 수많은 왜곡된 사항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4명에 일단 3,300만 건이 누설됐는데 밖으로 이 정보가 빠져나왔는데 3,000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완전 가짜. 그다음에 비밀번호와 모든 개인정보가 있는데 low sensitive 데이터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로비를 해서 실제로 거의 매수에 가깝게 미국 의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한국을 자기들이 차별받고 있다 한국에. 게다가 김보수 회장이 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식으로 한국이 만약 표적 수사해 가지고 처벌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쿠팡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쿠팡만의 문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 외교, 안보, 통상 문제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장난질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야. 기업의 문제를 이거 로비가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이걸 가지고 한국과의 안보 협력 대화를 중지한다는 것까지 연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게 굉장히 고약한 게 뭐냐면 뭐 이런 아까 제가 법꾸라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캐피탈 원이라는 크레딧 카드에서도 이런 게 사건이 벌어져서 거의 페이스북은 망할 뻔했습니다. 정보 유출로 맞아요. 네. 그런데 지들은 더 예민하게 굴어. 그런데 이걸 기회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까지 넣어서 만약에 쿠팡을 이번에 전례를 잘못 남기면 미국의 테크 기업 모든 기업들이 한국에 장애물 없이 그냥 몰려와서 한국을 그냥 유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이 로비가 얼마나 이게 잘 먹혔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기업 살리기 위해서 미국 기업을 타겟팅해가지고 규제한다고. 그것도 완전히 거짓입니다. 완전 거짓이죠. 완전 거짓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외통위에서 이걸 얘기하고 매불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기들이 자동화 시스템은 테크 기업인데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의 24시간 고열을 빠는 매우 전근대적인 맞습니다. 네. 기업이고 네. 그리고 90% 이상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가져가는 그야말로 동양 척식회사의 부활이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워낙에 그 미국이 힘이 센 나라고 그리고 쿠팡을 우리나라에서 번 돈으로 이 로비에 그 때려받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나서가지고 그래서 야 쿠팡 좀 그만 써 임마 새끼야. 자존심도 없냐. 나 진작에 탈퇴했어. 못 탈퇴. 뭐라 하지 마. 더 탈퇴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탈퇴했습니다. 근데 그 요즘 아니. 다시 늘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송영길처럼 그렇게 가서 잘못된 사실을 계속 미국 그런 것도 알리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니, 저는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요번에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한국에서 문제 삼는 게 뭐 차관보의 비서실장을 만났다. 미국은 어쨌든 장관이 있고요. 국무장관, 거기 부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차관이 둘 있고 차관보가 6명이 있고 부차관보가 또 한 몇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팩트는 좀 해야 되는데 차관보가 20개가 있고요. 네. 차관보 디렉터가 20명이고 전체 합치면 차관보급은 30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차관보를 만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네. 만남의 주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홍 대표님은 사실 한반도 평화 이슈.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마스가 프로젝트라 해서 시빌딩, 네. 조선업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잘하면 큰 기회가 오는 핵심이죠. 건데 네. 미국의 존스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해군 장관을 경질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 뭐 헤그세스 장관하고의 마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빌딩이 굉장히 진척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이게 해고가 된 거다. 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그 필리 조선소로는 안 되니까 이쪽에 이 거제든 제주든 어디 특정한 것을 다 제시해가지고 인천이든 이런 걸 해서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다녔던 분이고 네. 그분은 지금 만났던 분들이 그 비서실장이라는 분도 부정선거 관련한 맞습니다. 마가의 핵심 세력 그런 분들만 만나고 다녔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쿠팡의 그 데럴 아이사도 만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 데럴 아이사 이제 못 나갑니다. 이제 다음 회기 안 나가요. 그 리디스트릭 게리맨더링이 돼서 그래요? 샌디에고 지역군데 다음에 안 나갑니다. 다행인 거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쿠팡의 로비의 핵심인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을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쿠팡의 입장을 들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만남. 아니 오자마자 쿠팡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동혁이가. 거기에 대변인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럴 아이서가 하는 말이 이 한국의 현재 정권이 친중 정권이고 이 쿠팡 같은 데를 억압해서 중국의 태문이 네. 알리바바가 그 사실 아닙니다. 거짓 예. 유언비어가 유포되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죄송한데 예. 우리 저 송영길 후보님이 가셔야 돼서 하실 말씀 미리 좀 쏟아내시고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가셔야 된다고 하던데. 예, 지금 선거 같이 갑니다. 같이 가십니까? 같이 가세요. 시간 많습니다. 하도 그 밖에서 저를 쪼아가지고 너 지금 뭐 송영길 낙선 운동하냐고 막 측근이 나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김준영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가보니까 미국 사회에 이 쿠팡이 로비를 엄청 해요. 엄청 해요. 그러니까 국무부 쪽도 그러고 의원들 쪽도 항상 이걸 언급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잖아요.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마치 이 뭐 교회 폐지법을 만들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막 지금 보수 기독교인들 맞아요. 아니 통일교하고 신천지에 관한 법인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본 오히려 기존 기독교가 박수를 치고 박수 쳐야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예. 교회 폐지법을 만들어갖고 같이 나는 놀래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내가 만나고 왔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여느 정치인 중에 신천지나 통일교와 정면으로 맞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없어. 아무도 겁이 나서 못했던 일을 한 걸 박수를 쳐줘야 될 분이 같이 연합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쿠팡이라는 것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K-팩 같은 단체가 중요하다 이거죠. 브래드 셔먼 이야기 했습니다만 브래드 셔먼뿐만 아니라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각 미국 국회의원들 훌륭한 분들을 지원하면서 소통을 해서 이러한 정말 이율 배반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피부를 느끼고 왔습니다. 저도. 그리고 국회도 제가 제안은 지금 한미동맹 75년
뭐 진짜 이 오랜 동안 우리가 한미 동맹을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이럴 때 우리 국회에서 미 연방의원실하고 한 군데라도 소통하는 데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의원에게 중요하다. 이거 제가 좀 뜨끔하시겠지만 외교부는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부가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통 외교에서 공공 외교의 시대, 신공공 외교 시대로 가는 거예요. 외교 주체도 확대돼야 되는데 네. 이거를 모든 걸 자기 재산, 나의 나와바리. 저번에 모 실장님께서 하신 아주 이 외교는 전문가만 해야 되고 저긴 아마추어고 이 전통 외교에 빠진 너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담보 못합니다.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 외교도 저는 너무 중요한데 그냥 1인 1 의원실 매치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수시로 꼭 로비를 안 하더라도 네. 중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줬을 때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참여한 자들이 다 공화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꾸로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다음 중간 선거에 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큰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데가 있어요. 이거 다 놔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토끼인데. 그리고 여기만 바라보고. 왜 민주당이 여기 하나도 사인 안 했을까요? 그래서 6월 달에 저도 갈래 그럽니다. 선거가 잘 끝나면. 예, 요거 좀 한번 피스 비춰주시면. 컨퍼런스를 6월 24일부터 하는데 예. 여기서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이 한 20여 분이 참석할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만나서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차기 하원 의장 될 분도 오실 거고요. 네. 제가 김주현 교수님도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너무 오만하게 지금 한국을 길들이기로 하는 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동영 장관 했던 구성시 발언 가지고 지금 사실 공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 하고 지금 한국의 국힘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문제 제기했던 하이브 당시 역시 아니 한국에 사법 주권이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인데 미국 대사관에서 사안을 경찰에 보내가지고 출국금 좀 풀으라고. 이거는 진짜 완전 이건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고요. 그다음에 브런슨이 상원 청문회 가가지고 아니 정치적 편의가 조건에 앞서면 안 된다고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전작권 가져와야 된다는 걸 치고 들어왔죠. 네, 전작권 환수 관련해서 이거 지금 좀 심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전작권 환수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거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군사력 5위에다가 지금 우리가 연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뭐 최종 그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이잖아요.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고 방위산업도 지금 뭐 수출만 지금 세계 4위로 지금 뛰어 올랐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그 왜 의존을 합니까? 예. 참 대한민국의 이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거. 그게 옛날에 친일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친일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가 건대가 안 됐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멍멍이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래도 이렇게 아주 깔끔한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가 다행입니다, 이게 나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시작축권 가지고 그 피를 토하는 연설했던 모습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연결돼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쟁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볼까 하는데요. 이란이 이제 미국 측에 협상안을 보냈어요. 이란이 미국 측에 뭐냐? 호르무즈 해협 일단 먼저 풀고 우리 종전 협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핵 협상하자. 이렇게 이제 미국 측에 보냈는데 이게 미국 측에 이 이란의 안이 도착하자마자 트럼프는 안보 참모진을 소집해가지고 이란의 협상안에 대해서 바로 논의를 했는데요. 논의 결과 나왔습니다. 자 뉴욕 포스트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협을 재개방하고 정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내놓은 최신 제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참모들에게 밝혔다. 그러면서 물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협상 내용이 예. 또 외신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거까지 정리해 주시죠. 예. 자, 이란은 지난 25일 파키스탄을 통해 우라늄 농축 5년 중단 후 5년간 저수준 농축 및 고농축 우라늄 희석 후 절반 국내 보관, 절반 러시아로 이관 제한을 미국에 전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즉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첫 평화 협상 때 제시한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고농축 우라늄 440kg 전량 반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란은 협상의 순서를 바꿔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종전 합의를 이룬 뒤에 핵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을 내밀었으나 승기를 잡았다고 보는 미국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 네, 이 보면은 미국은 진짜 요만큼도 양보를 안 해. 요만큼도 양보가 없습니다. 예. 미국이 지금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다고 나왔잖아요. 예.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란이 원유를 지금 수출을 못하니까 이란 내에 원유 저장고가 이미 가득 찼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이제 정말 시간이 한시가 급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거든. 관련해서도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미군이 이란 항구로 향하는 빈 유조선의 진입을 막고 수출용 선박의 출항도 차단하면서 이란 내 원유 저장 탱크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남부 원유 생산 물류 거점인 아흐바즈와 아살류에 등에서 컨테이너를 저장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상태가 좋지 않아 방치됐던 폐 탱크까지 원유 보관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예. 자, 여기까지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보시면 미국이 트럼프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나름의 출구 전략으로 바뀐 게 뭐냐면 처음에는 뭐냐면 계속 휴전을 하면서 안 들으면 최후 통첩을 계속하면서 맞습니다. 민간 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때린다는 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확전하느냐, 종전하느냐에서 이제 그 얘기 쑥 들어갔습니다. 이제 봉쇄 방향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처음에 그 두 번째 이슬람마바드 협상을 놓고 미국은 간다, 갈 거다, 갔다,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냈고 맞습니다. 이란은 처음에 안 간다고 하다가 결국 갔습니다. 갔어요. 근데 미국이 안 오면서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거의 항복에 가까운 요만큼도 이란한테 양보하지 않으니 협상에 나갔던 협상파들이 돌아가서 할 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협상을 하는 선의에 의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란 협상파들이? 그래, 이란의 협상파들이 왜냐하면 하나도 얻어온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 협상파가 강경파한테 당연히 비판을 받죠. 그렇겠죠. 그 정도인데 마치 이 이간질을 또 미국은 부추기고 그런데다가 지금 협상을 하면 선의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란이 먼저 선의를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르무즈를 열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미국이 바깥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이른바 쿠바처럼 밖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사작전? 고사작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란도 몇 주간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자기들이 오히려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3, 4주 동안 미국의 여론이 먼저 트럼프를 압박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란에 접근해서 결국 그걸 받아들이냐 적어도 2, 3주 동안 이 기싸움이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누가 더 급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저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도 어떻게 보면 주가도 상당히 여러 말을 바꿔가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원유 가격을 생각보다는 유지하고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는 6개월 이상 남아 있다 아직. 중간 선거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한 2, 3개월 내에 이란을 굴복시키면 전세는 확실하게 일거에 회복할 수 있다. 내쪽으로 온다. 그래서 적어도 2, 3개월은 버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끝나고요? 그런데 죽어나는 건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는 죽어나는 거고. 아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아주 최악을 계속 하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게 나온 게 에피통신이 저번 주에 33%까지 떨어졌고요. 부정이 65%. 근데 더 안 좋게 나온 게 아메리칸 리서치라고 32%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2월에 여기 매불쇼 와서 말씀드렸는데 앱스틴 파일을 가리기 위해서 분명히 전쟁을 이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는 미 공화당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하원은 95% 이상 대패, 상원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개 주가 위험해지면서 이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거의 50% 가까이 육박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은 이걸 끝내고 싶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보다 더 가장 힘든 건 앱스틴 파일에 대한 거예요. 저번에 멜라니아
여사도 전혀 예측 못한 기자회견을 했듯이 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아니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감수성이 궁금한데 예. 앱스타인 파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그냥 평범한 시민들은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지금 이게 원래는 600만 개 중에서 300만 개가 리빌됐다고 했잖아요. 네. 나타났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전쟁 터지기 바로 전에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소와 성에 관련된 이제 여기서 입 밖에 낼 수 없는 네네네. 굉장히 이런 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 전쟁이 나면서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수면 아래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는 계속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미국 국민들은 우리가 미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지. 미국의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끌어내리세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노킹스 집회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네. 중간 선거. 그래도 이제 미국도 어쨌든 뭐 총을 들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총 들고 그러니까 끌어내렸으니까. 선거로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네. 이 촛불혁명, 비세혁명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절차를 거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아주 멋있게 민주주의를 이뤄냈듯이 미국은 절차가 남아 있는 게 어쨌든 중간 선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한 상황이다. 미 공화당은 끝내고 싶어 할 텐데 네. 트럼프는 그 약점 때문에 이걸 끌고 갔다. 이거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죠. 예, 저는 이스라엘 내부의 시민운동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실 네타냐후 인기가 없었잖아요. 거의 사실상 그 소수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을 했는데 최근에 레바논 전쟁에 대해서 한 70%가 지지했다는 이스라엘 국민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사실상 네타냐후와 앱스틴 파일을 매개로 트럼프와의 뭔가 약점이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털시 개보드조차도 이스라엘의 목표와 미국의 목표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런데 사실상 이거 대통령 개인의 직감에 의해서 네타냐후와의 어떤 사적 관계나 이런 걸로 이란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끝나는 것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나 개인의 판단으로 끝낼 수 있는 거냐 네타냐후의 동의 없이 네타냐후도 안 끝내고 싶어하는 거 이 전쟁을 그렇죠. 그래서 이 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미국 내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시민들의 건강한 비판이 중요한데 요즘 보면 정말 이스라엘 그 내부 시민들의 의식이 좀 그거는 약해진 게 그 욕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욕심이. 미국 시민들한테 좀 기대를 걸어보는데 대한민국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저는 미국은 다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친미파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는 친미도 돼야 되고 뭐 친중도 돼야 되고 친도 돼야 되고 그런 말이 있듯이 저에게는 마더랜드가 대한민국이고 파더랜드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된 나라로 세서 정말 민주주의의 이 대통령제의 그 표본이 됐듯이 올바른 관계가 되길 원하는 거고요. 근데 미국의 민주당은 좀 대안 세력으로서 지금 부상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의 문제는 뚜렷한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게 문제고요. 지금 이번에 게리맨더링 텍사스로부터 시작된 그 지역구 재조정 문제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승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난 트럼프 집권 이후에 치렀던 16개 특별 선거가 있거든요. 보궐선거 전승. 그리고 이번에 버지니아주에서 중요한 투표가 있었어요. 주민 투표가. 버지니아 주의 하원 의원. 그러니까 하원 의원은 미국은 75만 명당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6대 5의 구도인데 트럼프가 시작한 이 텍사스부터 시작한 이거를 막으려고 주민들이 조금 이게 민주적이진 않지만은 민주당이 유리하게 그림이 그려져서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은 민주당이 10개를 차지해요. 10대 1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도 이기고 지금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생활물가, 하우스 렌트비 올라가는 거 이런 거에서 고통받고 있는 게 다 쳐져버리면 뭐 지난 오바마 때 63표 차로 중간 선거 패배했잖아요. 이게 더 차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공화당 내에 지금 팽배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터졌을 땐 트럼프를 사실은 공화당에서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참 인내심들 강해 미국 사람들은. 진짜 저는 이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전쟁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60일 얘기를 자꾸 해요. 60일 안에 뭐 되돌릴 거다. 근데 미국 역사상 의회가 60일 규정을 들이대서 되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직 여전히 월 파워스 레졸루션 이런 게 1973년에 베트남 전쟁이 하도 실패니까 이제 함부로 대통령이 전쟁 못하게 하자라는 거로 결의안을 했지만 이게 제대로 엄격하게 실현돼서 전쟁을 멈춘 예가 없고요. 그다음에 30일 연장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된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30일이 더 필요하다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역시 무시해도
그럼 무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규정이 전혀 또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건 크게 의미가 그걸 없네. 마치 데드라인처럼 국내 언론들이 얘기하는데요. 그건 안타깝게도 아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요거는 저 송영길 대표님한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란 외무장관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어요. 요것과 관련해서 일단 잠깐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Попросить вас передать самые искренни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это и подтвердить, что Россия, так же как Иран, همینطور مشخص شد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وستانی داره مثل روسیه که در شرایط سخت در کنار ایران میمانند و از ایران حمایت میکنند. 네, 요거는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푸틴한테 손을 내밀었거든요. 지금 이란 외무장관이. 그렇죠. 어찌됐건 푸틴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상 저는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것,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마무리한 것도 역시 푸틴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크루스크 파병 그 기념관을 이제 북한에 만드는데 볼로딘 그 러시아 연방 하원 의장이 그 축하 사절로 그 국방부 안보 보좌관인가요? 장관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볼로딘 그 하원 의장이 저와는 아주 친한 사이여가지고 그 한번 찾아가서 그 상황들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미국 가서도 공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 이 러시아와 미국 간의 어떤 그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의 나프타와 오일을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방안을 같이 우리가 설계를 좀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국익을 위해서 좀씩 구체화될 것 같은데. 와, 대박이네. 아무튼 내가 국회로 복귀해야 그런 걸 좀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 제가 그때 4년 전인가요?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산에 우리 배가 한번 2달인가 1달 반인가 억류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란에. 그때 제가 이란 대사랑 직접 이야기를 하고 줄루리라고 이란 혁명사령관 그 줄루리가 지금 국방위원장입니다. 이 이란 국회에. 저하고 동갑이어서 저 화상 대화로 이제 그걸 푸는데 최종권 차관이랑 협력해서 그걸 풀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특사를 보는 것도 잘한 것이고 우리 이란과의 외교적 협력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막 미친 이런 모습으로 예측 불가능성을 보이지만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타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 자기도 탄핵된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고 지금 기름과 갤론당 4달러죠, 좀 평균적으로. 그거는 이제 싼 데가 4달러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6달러까지 올라오고 있고. 8달러까지 올라가 8달러? 예. 근데 4달러가 심지어 마지노선입니다. 1갤런이 3.75리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1리터에 한 4,000원 정도 하나요? 아닙니다. 한 2,000원, 1,800원, 2,000원인데 이제 3,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3,200원까지 올라가는 3,200원.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어떻게 미국이 비싸냐. 한국보다 비싸.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모든 서민들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거라고 보여요. 잘 견디네 미국.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 어떻게 그런 성격들이 좋아? 아니 미국 분들은 비행기 늦어도 아마도 한 항의 안 해요. 가만히 뭐 아무 말 안 하고 몇 시간. 우리 한국이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하네. 철참아. 좋은 분들입니다. 잘못하면 총 맞을 수가 있잖아. 미국 너무 나쁘게 얘기지 마세요. 저는 아까 그 쿠팡 그 김범석 이 사람이 말입니다. 진짜 해외 동포 기업인들을 전부 욕먹히고 있는 거예요. 해외 동포가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책임을 다하는 말은 내가 볼 때 욕심이야. 내가 그거까지 원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하셔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양심이지 양심. 너무해. 그런 거는 우리 그 회장님 차원에서 어떻게 안 돼요? 저희가 그래서 1월 달에 쿠팡에 대한 아마 해외 동포 단체 최초일 거예요. 미주민주참여 K팩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성명서 좀 내세요. 성명서를 냈고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코로나 때 저희가 미국에서 그 한국의 그 방역을 잘한 그런 정보들을 엄청나게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런 정확한 정보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제공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국회가 가장 많이 알고 뭐 어떤 정부가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들을 잘 공유해서 정부가 못하면 우리들라도 이렇게 그렇지 팩트로 박살내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팩트와 진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의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의정 활동을 했을 때 그건 미국 국익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협력이 좀 됐으면 좋겠다. 강조한 게 뭐냐면 이거 미국에서는 이 주식에 관한 법이 엄청나게 엄격한데 이 사실을 그러니까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시를 안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지금
저게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소를 극복하기 왜 공시를 안 했냐? 이거는 우리가 공시 의무를 게을리한 게 아니라 한국의 차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기 그 고소에 합류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또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박살 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우리 송영길 후보님 지금 어떻게 선거 캠페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예, 요즘에 3일 정도 다녀봤는데 반응이 뭐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개항을 떠난 게 아쉽지만 그런 인천에 남아 있는 게 네.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시민들이 시민들이 인천에 남아 있어 고맙다 이런 말씀을 시민들이 해줬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김남준 후보하고는 다음 주에 좀 협력을 해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건 뭉클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다. 그래서 뭐 뭉클할 것 같은데. 후원회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와서 아무튼 다음 주에 아무튼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와, 요거는 감동 포인트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와, 이거 아주 뭉클한 장면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결정되면 힘을 모아서 하나로 가야죠. 송 대표님을 제가 한 7, 8년 뵈었는데 정말 국익을 위해서 또 대인처럼 행동을 하세요. 겉으로 봐서는 이제 무뚝뚝하고 막 이렇게 무섭게 보이잖아요. 저는 무서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무서워요. 좀 더 사귀시면 엄청 저는 정말 너무 유약한 따뜻한 분이에요. 저는 어떠세요? 덜 무섭죠. 갑자기 송영길 후보님은 무서워. 오늘 참 김용 부원장이 참 이게 그 백의종군에 따라서 마음이 뭉클했는데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결단을 해주셨고 또 제가 이광재 또 평택 그 김용남, 그다음 김남국 세 분하고 어제 다 통화를 했습니다. 격려를 해줬고 다들 걱정을 하시더만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아서. 네, 정말 이번에 그 보궐선거 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우리 송영길 후보님도 열심히 뛰어가지고 좋은 결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체육 앵커님 3년에 너무 정말 고마워요. 우리 매볼 쇼에서 정말 어렵고 외로울 때 이걸 또 같이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싸워 이겨서 다시 이제 복귀하면 감기 무량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하나만 내가 좀 소개할 게 있는데 이 책. 이게 그 찰리 커크라고 우리 김정은은 잘 아시죠? 그 유명한 그 마가의 그 전도사 관련 사망했죠. 이 양반이 쓴 이제 마가 독트린이라는 책인데 터크 칼슨 봐도 얘도 그렇고 전부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 지금 트럼프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인데도 자기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했는가? 아무튼 이 전쟁 반대, 군산복합체의 대리인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다 써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소화해서 내부에 지금 균열이 있는데 이걸 정말 제대로 돌아오도록 이라크전을 반대했던 트럼프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어찌됐건 촉구를 저도 할 생각이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온라인 SNS 상에 대한민국 극우 세력들이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이 책을 본 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야,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그들 표현이에요. 야, 이놈들은 아니, 그들 표현이에요. 이놈들은 야, 이런 것도 공부를 한다. 무섭다. 그러니까 찰리 커크 자기들이 우상화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공부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 야, 우리도 좀 단결하자, 공부하자, 뭐 그런 SNS가 화제가 많이 됐어요. 앵커님, 그래서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릴게. 저번에 이걸 말을 못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진짜. 해외 동포들도 많이 보거든요. 고맙습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6월 24일부터 26일 날 워싱턴에서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를 해요. 제가 이걸 했다고 윤석열 정부로부터 해임과 직무 정지를 당했는데 저는 끊임없이 이걸 합니다. 이번에 그 털시 가바데도 여기 초대를 했어요. 오라고. 그때 아마 못 오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사 같다. 한번 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영입한 사람들 털시 게바드, 그 JFK 로버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지금 찰리 커크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미국 내 문제에 집중하자는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미국의
이 보수 진보를 넘어서 네. 여방위원들 초청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네. 체육 앵커님이 와서 방송하는 걸 이렇게 기다려요. 아유, 워싱턴 고맙습니다. DC에서 한번 방송을 하라. 워싱턴 DC에서 방송하라고요? 네. 안 나가시죠. 오시면 전 오시면 셔먼 의원도 좀 만나시고. 저 천안 밑으로는 안 갑니다. 네, 너무 부모님 멀어요. 보러도 안 가요? 예, 죄송합니다. 네. 부모님이 왜 안 가세요? 예, 원주로 이사 가는 바람에 너무 멀다고 지금 가지 않고 있는 상황. 해외는 전혀 안 나가요. 전혀 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죄송합니다. 미국도 가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위로는 고양시까지, 밑으로는 천안시까지. 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내파. 네, 국내파입니다. 고맙습니다.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뭐 댓글에 뭐 송영길 대표님 응원하시는 분들이 뭐 더 많습니다만 예. 뭐 일부 뭐 이렇게 조금 뭐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뭐 이제 거론하기는 좀 부적절하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만하세요.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그냥 뭐 그런 우려 안 하셔도 된다. 네.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